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는 좀 차분한 분위기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에게는 좀 놀랄만한 소식이 있었는데요. 세계적인 작가 밀란 쿤데라가 94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평소에 문학의 문외한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서요. 사실 문학을 별로 많이 읽은 사람이 못 됩니다. 그리고 한 작가의 작품을 여러 권 읽은 경우도 별로 없고요. 또 어떤 작가의 한 작품이 좋다고 해서 그 작가의 다른 작품들이 그만큼 좋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게는 밀란 쿤데라가 참 특별한 작가입니다. 제가 쿤데라의 작품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제 기준에서는 꽤 읽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4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읽을 때마다 놀라움, 그리고 충격, 그리고 경의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떤 책도 실망한 적이 없고요. 읽을 때마다 항상 감탄했던 그런 책입니다. 그렇게 보면 제가 감히 쿤데라를 저의 인생 작가로 이야기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나름대로 밀란 쿤데라를 기념하면서 그의 책 4권과 함께 쿤데라의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밀란 쿤데라 하면 누가 뭐래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 책이 가장 유명하죠. 이 책으로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작품 이외의 그 어떤 정보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밀란 쿤데라는 신비주의 작가입니다. 보통 책의 앞쪽에 이렇게 날개를 보면 저자 설명이 있는데요. 저자의 양력, 저자의 작품, 저자의 활동 등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밀란 쿤데라의 저자 설명은 딱 2줄입니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 태어났다. 1975년 프랑스에 정착하였다. 더 이상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밀란 쿤데라 책에는 작품 해설도 넣지 않습니다. 쿤데라는 우리가 작품만을 가지고 그 자신을 봐주기를 바랬어요. 그게 옳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쿤데라가 살았던 역사적,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아는 것은 그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체코는 지정학적으로 볼 때 유럽의 중부 한복판에 있습니다. 항상 옆에 강대국들이 많이 있었어요. 게다가 어디를 가더라도 체코를 거쳐서 가야 하는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느끼기에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체코가 위치한 지역을 보헤미아라고 부르는데요. 이 보헤미아의 전성기는 카를 4세라는 왕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유명한 카를교도 이 카를 4세 때 만들어진 것이죠. 카를 4세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고요. 이 제국의 수도가 당시 프라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이 보헤미아가 합스부르크의 지배를 받게 돼요. 이 보헤미아 사람들의 성격이 얼마나 불같았는가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는데요. 합스부르크에서 황제의 대리인 2명이 이 보헤미아를 통치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보헤미아의 귀족이 이 황제의 지시에 화가 나서 이 대리인들을 창밖으로 던져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30년 전쟁의 도화선이 됩니다. 그리고 종교 전쟁의 한 복판에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이후 체코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요. 체코슬로바키아로 독립했을 때는 공산주의 정권으로 독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또 독일의 지배를 받기도 합니다. 냉전 이데올로기가 한창이었지만 이 보헤미아 사람들은 자유의 열망을 꿈틀꿈틀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와 개혁을 부르짖으며 프라하의 봄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민주화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소련의 무력 개입으로 인해서 프라하의 봄은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지식인들이 숙청을 당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밀란 쿤데라 역시 프라하의 봄에 깊숙이 개입했다가 이 공산주의 정권으로 인해서 크게 탄압을 받게 되고요. 이후에 프랑스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쿤데라는 이후에 자신의 작가적인 조국이 프랑스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후 프랑스에서 집필 활동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이후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 체코의 총리가 와서 직접 밀란 쿤데라를 설득해서요. 그래서 다시 체코의 국적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밀란 쿤데라는 이렇게 격변의 시기, 이데올로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험은 작품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농담은 밀란 쿤데라의 첫 번째 장편 소설입니다. 그는 이 책으로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요. 이 책은 프라하의 봄 이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밀란 쿤데라의 여러 책들 중에서 그나마 제일 잘 읽히는 책이 농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도 여전히 쿤데라 특유의 시점이 계속 바뀌는 그런 서술의 특징은 보이는데요. 그래도 다른 책에 비해서 좀 더 스토리가 강조되어 있는 편입니다. 좀 더 몰입감 있게 읽히는 편이고요. 그래도 소설의 특징을 좀 더 드러내주는 게 이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책은 쿤데라 스스로가 공산당에서 제명되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의 제목, 농담이 아주 중요한 소재입니다. 책의 주인공은 루드비크라고 하는 젊은 청년인데요. 이 친구는 열렬한 공산당원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좀 젊어가지고요.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의시되기도 하고 좀 돋보이고 싶어 하고 이런 모습들도 보이거든요. 이 친구가 같은 당원인 예쁜 여자친구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만 관심을 끌고 싶어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에게 자꾸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요. 좀 이 여자친구를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싶고 관심도 끌고 싶고 이래서 당시에 트로츠키를 찬양하는 듯한 그런 글을 써서 친구에게 보내게 돼요. 그런데 스탈린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력한 이런 공산당에서 트로츠키를 찬양하는 것은 반역의 오해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좀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여자친구에게 장난삼아, 농담삼아 보낸 이 편지는 당원들 손에 들어가서 결국 루드비크는 모든 공산당원으로서의 지위를 빼앗기고요. 머나먼 곳으로 끌려가서 노역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루드비크는 이 편지가 농담이었다고 장난이었다고 계속 항변을 하지만 그의 말을 결국은 들어주지 않아요. 가장 영향력 있는 친구 당원에 의해서 결국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끌려가서도 계속해서 복수심을 불태우게 됩니다. 루드비크가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에 복수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 당원 친구의 부인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부인을 꼬시려고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을 해요. 이 부인을 통해서 내가 그 친구에게 상처를 줘야겠다라고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 뒤의 이야기는 스포가 되니까 자세하게 하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이 뒤의 이야기가 흡사 블랙 코미디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그냥 장난삼아, 농담삼아 했던 이야기가 내 인생을 이렇게 정말 너무 진지하게 망가뜨리기도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계획했던 어떤 복수 이야기는 마치 농담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책 농담을 읽고 있으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속에 등장하는 가벼움과 무거움의 이야기가 이때부터 이미 쿤데라 머릿속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가, 그리고 마치 농담 같은 것인가. 이 책의 뒷부분, 마치 블랙 코미디처럼 느껴지는 이 결말 부분에서는요, 문학 작품에서는 보기 쉽지 않은 그런 특이한 소재가 쓰여지기도 합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키치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그 키치에 해당하는 소재를 직접 쓰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굉장히 독특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하게만 느껴지는 우리의 삶, 그리고 진지하고 무겁게만 느껴지는 역사의 흐름이 어쩌면 하나의 농담인 것이 아닐까요? 밀란 쿤데라 하면 떠오르는 대표작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입니다. 저는 이 책이 제목이 다 했다고 생각해요. 제목이 너무너무 있어 보이잖아요. 이 책을 들고 있으면 이미 지식인이 된 것과 같은, 지성인이 된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 책을 손에 들고 다녔다, 이런 말들이 전해지는데요. 여전히 그 명성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책이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첫 장부터 니체가 나오거든요. 이 책의 3분의 1 정도는 철학책처럼 쓰여져 있고 한 3분의 2 정도가 소설처럼 쓰여져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점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요. 시간도 뒤죽박죽이라고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니체 이야기를 조금 알면 훨씬 더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니체 하면 영원회귀 사상이라는 난해한 철학이 있는데요. 쿤데라는 영원회귀를 가지고 옵니다. 첫 장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요. 니체의 영원회귀라고 하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영원히, 무한히 똑같이 계속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니체가 영원회귀를 이야기한 이유는 물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선 그것은 차치하고요. 영원회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이 너무너무 무겁게 느껴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생이 영원히 계속해서 똑같이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무거워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실제로 살 때는 이것이 전부 다 한 번뿐인 삶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죠. 한 번인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가볍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쿤데라는 이 책에서 끊임없이 무거움과 가벼움을 대비시킵니다. 이것이 다소 철학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요.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끊임없이 되풀이된다고 생각하는 영혼 회귀로서의 삶은 무거움이고, 한 번에 지나가는 우리의 삶은 가벼움입니다. 혼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독신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너무너무 가볍죠. 하지만 사랑과 결혼, 책임, 이것은 다 무거움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토마시라는 남자인데요. 이 남자가 테레자라는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테레자는 무거움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테레자는 사랑과 육체적 관계가 일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마시를 자기 옆에 묶어두고 싶어하는 그런 여자예요. 그런데 토마시는요, 정말 바람둥입니다. 그는 테레자를 사랑하긴 하지만 끊임없이 다른 여자들과 육체적 관계를 즐겨요. 그리고 이것을 정당화하는 철학자 같은 그런 말들도 나오고 그래요. 한편으로는 사비나라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 여성은 가벼움의 상징입니다. 토마시와는 에로틱한 우정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토마시처럼 모든 관계를 가볍게 맺고 있는 그런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비나는 가벼움, 테레자는 무거움,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는 거죠.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역사는 항상 무거운 운명, 필연과만 연결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벼운 우연 때문에 중요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보헤미아의 역사에서 보헤미아의 귀족들이 황제의 대리자를 창밖으로 내던져 버린 사건, 이건 어떻게 보면 가벼운 하나의 우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연이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무거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거죠. 사랑은 어떨까요? 사랑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토마시가 테레사를 사랑하게 된 과정을 떠올려 보니까요, 토마시가 이것은 모두 우연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6번의 가벼운 우연들이 모여서 무거운 테레사라는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이 책의 갈등은 가벼운 인간인 토마시가 무거운 인간인 테레자를 사랑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벼운 인간인 사비나를 또 프란츠라고 하는 남자가 숭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4명의 주인공들 이외에요, 아주 중요한 등장인물이 있어요. 등장인물은 아니고요, 사실 개입니다. 토마시와 테레자가 키우는 개인데요. 이 개의 이름은 카레닌입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에 좋아하게 됐던 거는요, 제가 원래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를 좋아하는데 이 책에 계속해서 안나 까레니나가 등장을 하거든요. 처음에 테레자가 토마시를 만나러 갈 때 들고 있었던 책은 마치 티켓처럼 들고 있었던 그 책은 안나 까레니나였고요. 둘이 키우는 이 개의 이름 카레닌도 안나 까레니나의 등장인물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챕터의 제목은 카레닌의 미소입니다. 이 개의 시점이 가장 중요하게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1장에서 니체가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장에도 니체가 등장합니다. 이 니체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일화가 소개가 됩니다. 니체가 지나가다가 어떤 마부가 말을 막 때리는 것을 보고 뛰어가서 말의 얼굴을 붙잡고 엉엉 울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니체의 정신이 약간 이상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최근에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을 읽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챕터가 더 다시 읽었을 때 좀 다가오더라고요. 쿤데라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니체는 말의 얼굴을 붙잡고 엉엉 울면서 동물을 살아있는 기계라고 이야기한 데카르트 용서해달라고 말했을 거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수많은 죽음들 중에서요, 가장 진지하고 무겁게 다루는 것이 바로 이 개, 카레닌의 죽음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울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요, 이 카레닌의 죽음에서였어요. 누군가의 죽음은 한없이 무거운 것일 수도 있지만 한없이 가벼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 책에서 느껴지기로는요, 이 개의 죽음을 가장 무겁게 다루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무거운 것은 무엇이고 가벼운 것은 무엇일까요? 이 책의 배경은 프라하의 봄 시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데올로기라는 무게에 짓눌리고 있을 때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을 대비해보는, 마치 농담과도 같은 이 무거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책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제가 밀란 쿤데라를 정말 좋아하게 된 것은 이 불멸을 읽고 나서입니다. 이 책을 읽고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좀 충격적이기도 했고 너무 참신하기도 했고, 아, 이제 밀란 쿤데라는 그냥 우리를 한 손에 놓고 가지고 노는구나, 책을 가지고 노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멸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읽었거든요. 그랬더니 좀 더 이해가 더 잘 되고 더 좋더라고요. 저에게 밀란 쿤데라의 세계를 열어준 것은 바로 이 불멸입니다. 제가 이 책을 몇 년 전에 읽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메모를 남겨놨습니다. 이 책은 정말이지 너무 슬프고 아름다워서 어느 부분을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지 알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런데 다시 이 책을 딱 들어봤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무슨 이야기였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났습니다. 그저 저에게 남은 것은 너무 좋았다는,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다는 그 이미지였던 거예요. 이 책은 사실 그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기존 소설의 문법을 다 파괴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에요, 밀란 쿤데라 스스로가 직접 들어갑니다. 작가가 이 속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주인공들을 직접 만나기도 합니다.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요. 저는 사실 이 첫 장에 반해서 이 책을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쿤데라가 친구를 기다리려고 호텔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호텔 수영장에서 한 60살 좀 넘어 보이는 한 여성이 수영 강습을 받고 있습니다. 쿤데라는 그 장면을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런데 60살이 넘은 그 여성이 걸어가면서 수영 강사를 향해서 한 손을 높이 올리면서 밝게 인사하는 장면이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것은 불멸의 몸짓이었던 거예요. 물론 그 여성은 이제 나이가 들었고 아름답지 않고 자신이 아름답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몸짓 속에서 그 여성이 아니라 이 종의 불멸을 느끼면서 밀란 쿤데라는 한 사람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이 바로 아녜스라고 하는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이 책은 아녜스와 그 여동생 로라, 그리고 아녜스의 남편 폴, 그리고 아녜스의 딸인 브리지트, 이런 사람들이 중심 인물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병렬적으로 펼쳐집니다. 괴테가 나와요. 좀 읽다 보면 어리둥절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밀란 쿤데라는 항상 그의 책에서 시점을 넘나드는데요. 이 불멸에서는 좀 더 심합니다. 예전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괴테와 그 괴테를 사랑한 베티나의 이야기입니다. 베티나는 괴테가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성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딸뻘인 여자예요. 이 베티나는 끊임없이 괴테 옆을 맴돌면서 괴테에게 어떤 특별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베티나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괴테는 곧 그 위험성을 알아차립니다. 베티나가 원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불멸이었던 겁니다. 베티나는 이 불멸의 명사를 통해 자기 자신의 불멸을 꿈꾸었던 건데요. 쿤데라는 이것을 큰 불멸이라고 해요. 사람들의 불멸에 향한 욕망,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이름을 알리고 나를 기억하게 만들고 싶은 그것이 큰 불멸입니다. 한편 아녜스의 여동생 로라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기억하도록 만들고 싶어 해요. 이것을 작은 불멸이라고 합니다. 아녜스의 동생 로라와 베티나가 이미지가 겹쳐지는 거죠. 괴테는 자신을 이용해서 불멸을 쟁취하고자 하는 베티나를 멀리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베티나는 결국은 자신의 것을 쟁취해내는데요.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괴테와 해밍웨이가 저승에서 이렇게 수다 떠는 장면들도 나와요. 해밍웨이와 괴테는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자신이 남은 이 불멸의 것은요, 자신의 이미지인 거예요. 진짜 나 자신이 아니라 후세 사람들에 의해서 기억된 어떤 불멸의 이미지가 남는 겁니다. 운이 없으면 정말 안 좋은 이미지로 굳어질 수도 있고요. 운이 좋으면 좀 아름다운 이미지로 남겠던 거죠. 그리고 괴테는 베티나에 의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그런 이미지의 불멸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억울해하는데요. 이것을 영혼의 송사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결국 괴테는 이 영혼의 송사가 부질없는 바보짓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 다 허무한 것임을 인식하고 잠을 자러 가기로 하죠.
결국 이것은 나 자신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나 자신의 고유한 특징은 어디 있는가? 나는 단지 하나의 몸짓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밀란 쿤데라가 괴테에게 자신을 투사했다고 생각합니다. 밀란 쿤데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비주의 작가죠. 작품 외에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괴테는 어떤 자신의 이미지로 묶여버렸죠. 그리고 이미지의 불멸에 갇혀버립니다. 쿤데라는 그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쿤데라는 오직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불멸을 이루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쿤데라가 그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커튼입니다. 이 책은 밀란 쿤데라의 소설이 아니고요. 에세이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훑어보니까 밑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밀란 쿤데라의 소설을 읽고 나서 이 커튼을 읽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먼저 소설부터 읽기를 권하고요. 밀란 쿤데라가 실제로 문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좀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쿤데라 특유의 유머 감각도 느껴지고요. 쿤데라 특유의 깊이 있는 성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설 먼저 읽으시고 좀 더 읽어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저의 인생 작가 밀란 쿤데라를 기념하면서 그의 작품을 몇 권 살펴봤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문학을 잘 몰라요. 저의 설명은 너무너무나 부족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느꼈던 경이, 놀라움, 그리고 깨달음 이런 것들은 여전히 저에게 남아있어요. 많은 분들도 그러한 놀라움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밀란 쿤데라를 영원히 불멸로 기억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는 다른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